경주 규모 4.5 크기의 여진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의 오창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전국 다발적으로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네. 전북 지역은 어땠어요? 전주. 저는 못 느꼈지만 우리 아들은 네. 책상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진이다, 여진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진이라고 하면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것은 네. 여진으로 보기에 좀 힘든 면이 있다. 그러니까 본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여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여진이 아니고 아직도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감지돼서요. 많은 분들께서 KBS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영상 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지진이 감지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지진이 온 시각 부산 야구장 중계 화면도 흔들렸는데요. 카메라 흔들리는 지진의 모습이죠? 순간인데요. 경남 통영과 부산에서도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흔들렸고 대구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진행자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진. 지난 지진 때도 지진 또 왔어. 그런데 또 놀란 거죠. 네. 또 울산의 아파트에서는 벽에 매달린 시계가 흔들렸고요. 고층 아파트에서는 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4층에 살고 있는데 제가 확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지진이다 하고 소리 한번 우르르 나고 그 몸으로 느끼는 거는 잠시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진이 잦아들던 시점에 다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진의 전진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낙관적으로 볼 것인지. 따라서 근데 이제 이 경상남도 지역에는 원전도 다수 분포하고 네. 있고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파괴를 네. 일으킨 지진도 네. 우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진이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분들이 우리가 사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래도 더 그런 혹시라 있을 수 있는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그렇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 규모가 어디까지나 됩니까? 지금 진짜 5.8, 어제가 4.5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가 안 된 집도 있고 네. 내진 설계가 된 데도 있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고 네. 집안이 얼마큼 단단한가 안 단단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내진 설계가 안 된 건축물들은 5.5 정도면 피해를 보기 시작을 할 것이고 네.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은 5.5에서 한 6.5 사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6.5에서 한 7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단단한 기반 위에 있을 때 얘기고 굉장히 기반이 약한 데 있을 경우에는 이런 목표치보다도 훨씬 낮은 지진에도 네. 피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작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여진들이 많으면 중요한 건 큰 지진이니까요. 예.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작은 지진이 많다는 것은 뭔가 힘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작은 지진이 많다는 것은 큰 지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강진이 났던 경주 지역이 활성 단층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활성 단층은 무엇일지 KBS 기상 전문 기자 김성환 기자의 설명 듣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강진이 났던 경주 지역은 양산 단층을 축으로 작은 단층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5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취약한 단층대를 뒤흔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이런 단층은 5, 6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1978년 이후 지진 발생 지역과 겹쳐서 보면 단층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고 있죠. 추가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더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최대 규모 6.5까지의 지진이 한반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언제든 지진이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렇죠. 곳인데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계속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나는 관계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이 지역에서 역사상으로 보면 성곽이 다 무너질 정도의 네. 7.2에서 3 정도의 지진이 이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큰 지진까지도 일어날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활성단층, 네. 즉 단층이 움직여야 지진이 나니까 지진이 났다는 것은 단층이 움직인 것이니까 네. 당연히 활성단층에 의해서 발생된 걸로 네. 얘기하면 됩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서 네. 특히 지금 경주 뭐 이른바 양산 단층 때 거기에서 7.0 뭐 큰 지진이 났었다고 하는데 네. 조선시대에 그런 건 네. 어떻게 추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 정도를 보고 네.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진학자들이 어떤 그 과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다시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7.45까지도 다다를 수 있었다 하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양산 단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워낙 과학자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틀립니다. 네. 이게 양산 단층,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활성 단층,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인데 이 위에서 난 것 같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났는지조차 모른다. 뭐가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위에서 난 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네.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층이라면 하나의 선으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유리를 망치로 딱 깨시면 여러 개의 금이 가지 않습니까? 양산 단층은 한 개의 선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변에 여러 작은 단층들도 있고 단층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층들이 하나가 움직이면 그 옆에 것도 움직일 수 있고 네. 따라서 양산 단층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한 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볼 때는 이미 활성단층이 17개나 이미 보고돼 있고요. 네. 이번에 거기에 3개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량적으로는 활성단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성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네. 이제까지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났으니 이런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조사 안 한 결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알려졌던 것이죠. 지금 화면에도 또 양산 단층과 관련된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예. 그다음에 만약에 확인했다면 이 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예. 그 단층대가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보고 예. 그 지역은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단층이 지금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커다란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돼 있는지 네. 얘네들에서 얼마큼 지진이 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그 이른바 활성 단층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예. 네.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면서요? 예, 이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외를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한 20년, 30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서 네.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지금 원전이나 방패장 같은 경우도 부지 평가를 할 때 네. 이런 원전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이것이 약하게 고려되거나 고려가 안 된 상태로 부지들이 선정돼 있어서 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연구가 수행돼야 됩니다. 지진을 미리 예측한다는 과학기술은 뭐 없다고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호한데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먼저 환태평양부터 시작을 하면요. 네. 환태평양에 구마모토가 위치하고 있는데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구마모토에서 올해 초에 6.5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여진도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네. 그래서 귀가를 했는데 7.5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강진 이후에 더 큰 것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후쿠시마 네. 지진, 우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일어났고, 네. 근데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날 때 이 환태평양 주변의 여러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측된 지진 중에서 가장 높은 5.8, 네. 5.8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가장 큰 것이 5.2였거든요. 네. 거의 15배 정도의 큰.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이 계측된 이후 9번이 측정이 됐는데, 그중 3번이 올해 이 경주, 울산 근처에서 네, 일어났다는 사실. 이렇게 여진이 수백 회로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진이 계속되다가 다시, 다시 이제 진도가 커지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전혀 없던 것이고, 주변의 변화와 미쳐볼 때, 이 지역에는 뭔가 큰 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활화산 위에다가 원전을 세워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주변에 월성이라든지 고리 원전이 있고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그게 있을까요?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만들어진 원전은 6.5까지, 그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건 7까지 이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에 해당하는 그 오래된 원전들은 이제 폐쇄를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월성이나 고리 6호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월성은 그 만들 때부터 그것이 단층 위에 있다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그 30년이 지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좋고, 왜냐하면 내진 설계도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원전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파괴가 일어난 핵심 지역은 사람을 대피시켰지만 그 주변의 넓은 지역에 그냥 삽니다. 기준치를 20배나 올렸어요. 암 발생률이 20배 증가하고 자식들이 앞으로 어떠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지역에서 이게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더 긴 시간의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삽니다. 이건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어디로 이주시킬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울산이나 부산의 그 많은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지역에는 또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나죠. 따라서 빈도는 매우 낮고 발생할 확률이 낮다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으니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7.4나 이런 정도의 지진까지도 대비를 한 시설이 되든가 아니면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제만 봐도 그 재난 문자가 14분 이후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번번이 느는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에 대한 재해를 별로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한 재난 프로그램이 거의 잘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진이 나면 뭐 쉬운 말로 사이렌이라도 울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이제 학생들 이제 뭐 매뉴얼도 없이 대피하는 화면을 좀 잠깐 볼까요? 그 뭔가 좀 일본은 뭐 에스파가 도착해가지고 지진 나기 전에 피파가 왔을 때 미리 사이렌이 울리는 시스템, 뭐 우리가 일본까지 갈 건 없지만 뭐 그렇게 대비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가 없었지만 사이렌이라도 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이렌을 울리는 건 이때가 되면 울려라고 내가 연습이 돼 있으면 울리지만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진이 되면 집안에서 대피하는 것만 모를 뿐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생각은 하지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이겠죠. 우리가 뭐 안전지대였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지만 뭐 경주한 주민도 이번에 지진 발생하니까 아이 데리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하면서 우왕좌왕을 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진이 오면 먼저 진동이 있다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P파, S파, 지표파가 오는 동안에는 흔들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흔들리기 때문에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에,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의자 밑, 책상 밑이든 아니면 문틀이든, 그리고 이제 진동이 끝나서 뭔가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데 막 뛰어나가시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다고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